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이 여러분의 확실한 두통 치료제가 되어드리겠습니다. 경제 뉴스가 연예 뉴스처럼 쉽게 들리는 그날까지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3월 4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아이폰이 처음 상륙했던 2009년 이런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아이폰을 소유하면 중세 유럽 왕들보다 더 많은 정보를 내 손 안에 쥐게 된다. 당시로서는 진짜 놀라웠던 얘기잖아요. 중세 왕은 너무 많이 간 거 아니에요? 한 이승만까지 와도 될 것 같은데.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뭔 생각이 들었냐면, 그래서 뭐 내가 중세 왕보다 정보를 더 많이 가져서 나한테 뭐가 변화가 있어,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왜냐하면 중세 왕들보다 더 많은 정보를 갖고 있다고 그만큼 더 많은 권력을 쥐게 된다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스마트폰이 생활 필수품이 되면서 스마트폰으로 중세 왕들과 같은 권력을 쥐는 사례가 점점 등장하기 시작했대요. 뭐 예를 들어 우버나 에어비앤비나 뭐 이런 것도 있잖아. 그렇죠. 특히나 이런 우버나 에어비앤비는 예전처럼 엄청난 자본이나 인력을 들이지 않고도 거기다가 빠른 시간 내에 엄청난 부와 영향력까지 읽었잖아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되게 저는 궁금했거든요. 근데 최근 이런 궁금증을 한 방에 해결해주는 책을 발견했어. 한 방에 해결해줘요? 한 방까지는 아니고 한 두세 방 만에 해결해주는 책을 발견했는데, 그 책 이름이 비즈니스 북스에서 나온 볼드란 책이더라고요. 볼드. 근데 부제가 이렇게 붙어 있어요. 새로운 풍요의 시대가 온다. 도대체 새로운 풍요의 시대가 뭘까? 여기는 또 이런 얘기가 붙어 있습니다. 레리 페이지, 제프 베조스, 일론 머스크, 리차드 브랜슨, 그들이 어떻게 세상에 거대한 변화를 불러올 수 있었나, 이런 문구도 들어있어가지고 제가 눈길이 확 끌렸거든요. 그들 소위 말하는 실리콘밸리의 천재들, 이 천재들의 공통점, 그리고 그들이 어떠한 비즈니스를 해왔는지, 이런 거를 통해서 원인과 비결, 배경, 이런 거를 알아볼 수가 있겠군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오늘 금요일자잖아요. 금요일 날은 보통 경제브리핑 초대석 시간을 진행하잖아요. 그래서 볼드의 저자 피터 디아만디스를 모시려고 했는데 그분이 바쁘대. 한국까지 못 온대요.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볼드를 직접 편집하신 최진 편집자를 모시고요. 볼드에 담긴 놀라운 이야기를 지금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기부해보신 적 있나요? 이런 질문을 하면 나 먹고 살 것도 없는데 기부는 무슨? 기부는 션, 정혜영, 김장훈이나 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기부는 돈 많은 연예인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무료 기부 사이트 위시플렉스에 접속하면 누구나 기부천사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위시플렉스의 나만의 위시에서 매주 마음에 드는 신상 10개만 고르면 됩니다. 물론 사는 것이 아니라 찜만 하는 겁니다. 그러면 기부머니 500원이 매주 생기죠. 이 기부머니를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같은 프로젝트에 후원할 수 있습니다. 참 쉽죠? 보너스도 있습니다. 매주 추첨을 통해 골라놓은 신상을 최대 90% 할인된 가격으로 살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합니다. 기부도 하고 신상도 챙기고 그야말로 꽉 먹고 알 먹고입니다. 이래도 기부는 나와 상관없는 딴 나라 이야기라고 하실 건가요? 당장 위시플렉스에 접속해 자랑스러운 기부천사의 이름을 올리세요. 최 편집자님, 저희 경제브리핑 애청자들한테 인사를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비즈니스 북스 출판사에서 일하고 있는 최진 편집자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이 볼드가 일단 표지가 되게 이뻐요. 예, 빨간색에 글씨가 지금 은색으로 이렇게 쫙 반짝반짝 빛이 나거든요. 이것도 최진님의 아이디어인가요? 제 아이디어도 들어갔고요. 디자이너분이 일단은 디자인을 하신 거기 때문에 공동 작업이라고 봐야 되겠죠? 제가 예전에 어벤던스라는 네. 어벤져스 말고 네. 어벤던스라는 책을 본 적이 있는데 네. 마침 그 책을 쓰신 분이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 피터 디아만디스를 선택한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피터 디아만디스 소개를 하자면 그 미국의 비영리 재단의 엑스프라이즈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인류의 문제 같은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과제를 내고 그거를 해결하는 사람한테 이제 상금을 주는 그런 경연대회 형식을 띠고 있는 재단인데, 그 재단의 설립자예요. 그래서
그가 이제 구글이나 다른 뭐 테슬라 쪽이랑도 같이 이제 연관이 되어 있고 많은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다는 그런 그 기사들이나 이런 게 많이 나왔고 마침 그가 신작을 낸다라고 해서 저희가 사실 어번던스가 나왔던 걸 알고 있었지만 그렇게 막 화제가 되지 못했었어요. 그런 안타까움도 있었고 그래서 이번에 지금 현재 시대에 좀 필요한 책일 것이다라는 판단하에 저희가 이 저자의 책을 내게 됐죠. 아, 그러면 이 디아만디스를 일론 머스크 같이 괴짜다 이렇게 봐도 되겠네요? 그 거의 비슷한 성향의 사람이라고 보면 됩니다. 굉장히 좀 허무맹랑하게 느껴질 수 있는 도전들을 많이 하고요. 근데 이제 기술이 많이 발달하다 보니까 예전이라면 허무맹랑하다고 생각할 수 있었던 일들이 점점 현실화가 되고 있죠. 그거를 우리가 전문 용어로 똘끼라고 하잖아. 이 피터 디아만디스의 똘끼를 알 수 있는 그런 행동, 네네. 사업 이런 거를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죠. 피터 디아만디스 얘기하기 전에 간단하게 많이들 알고 계신 일론 머스크 얘기를 잠깐 해볼까 해요. 네. 그 일론 머스크의 최종 목표가 뭔지 아시나요? 화성면, 네, 화성에 화성 인류를 동탄 가는 거잖아. 네, 인류를 화성에 보내는 게 최종 그의 목표인데 그러니까 화성에 가려면 우주선을 개발을 해야 되고요. 근데 지금 전기차 하고 있잖아요. 예. 왜 전기차를 하냐면 우주선을 개발을 하려고 보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1, 2년 갖고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에 환경오염으로 인류가 망할 것 같다. 그래서 그러면 환경을 좀 지키기 위해서 뭐가 해야 되냐 해서 전기차가 나오게 된 건데 피터 디아만티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우주에 가고 싶어 했어요. 이 사람이 세운 기업 중에 하나가 플래니터리 리소스라는 그 기업이 있는데 지구 밖에 있는 소행성에서 광물을 채취해서 그걸 지구의 자원으로 활용을 하자라는 사명을 가진 회사인데 저희가 경제브리핑에서 한번 소개한 적이 있어요. 아 그런가요? 그렇죠. 네. 저희가 앞서가는 방송이라. 그러나 굉장히 앞서가셨네요. 그 할리우드 영화 중에 아마게돈 네. 거기 보면 브루스 윌리스가 네. 멋있게 마지막에 죽는데 네. 그게 소행성이었잖아요. 그죠? 그쵸. 예. 예. 그러니까 소행성에 있는 아주 비싼 금속을 지구로 가져오면은 떼돈을 벌 수 있다. 그래서 떼돈을 벌 수 있고 이제 희소했던 자원들이 좀 대중화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거죠. 그래서 그렇죠. 그래서 네. 그때 저희가 방송에서 금 사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지구 밖에 나가기 위해서는 어쨌든 우주선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처음엔 나사 쪽이랑 이제 뭔가를 해보려고 했대요. 근데 나사가 전혀 그런 사업엔 관심이 없었다라는 거죠. 이제 방위 그런 국방 쪽 그런 쪽으로만 신경을 쓰고 있고 그래서 그럴 거면 그냥 내가 하지 뭐 이렇게 돼서 어쨌든 이걸 사업화하려면 돈이 계속 들어와야 되고 이윤을 내기 때문에 인류를 위한다는 그 명분도 있지만 처음에는 그래서 우주 관광 회사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만든 회사가 스페이스 어드벤처스라는 회사인데 그래서 우주선 개발도 같이 하면서 최종 목표는 지구 밖에서 광물을 채취해 오는 것. 그래서 인류에게 좀 더 기여를 하기 위한 것. 사실 그 시작은 되게 허무맹랑한 얘기인데 지금 이게 점점 현실화가 되고 있다라는 거죠. 일단 우주 관광 같은 경우에는 뭐 많이 기사가 되기도 했고요. 그 유명한 그 뮤지컬 가수인가 그분도 뭐 간다고 했다가 안 간다고 했다가 그러고 이번에 무한도전도 갑자기 우주에 간다고 우주 프로젝트 하는 게 요즘 계속 나오고 있던데. 그래서 경기도 화성 갔잖아요. 근데 경기도 화성 말고 진짜 간다고. 진짜 우주 러시아 네. 이제 간다고 하던데요. 네. 그래요? 그래서 혹시 저도 그 기사를 보고 이 피터 디아만디스가 하고 있는 회사랑 연결이 돼서 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혹시 네. 맞나요? 그 확인이 가능하신가요? 그것까진 제가 확인을 지금 못 하고요. 그냥 우주 관광 업체라고만 나와서 네, 저도 되게 그러니까 궁금하더라고요. 회사 이름이 안 나와 있더라고. 그러니까요. 근데 네. 우주 관광을 하고 있는 회사는 지금 많이 있어요.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에도 지금 계속 발사체를 해서 몇 번 폭파하고 뭐 실패는 했지만 계속 이제 도전한다고 하고 그 아마존 CEO인 제프 베조스도 지금 우주 사업 쪽에 발을 내딛고 있고요. 예. 그 3D 프린팅 업체인 3D 시스템즈라는 또 유명한 회사가 있는데 그쪽이랑 또 후원을 받아서 하고 구글도 피터 디아만디스 회사에 같이 후원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실리콘밸리 쪽에 많은 회사들로부터 굉장한 그 펀딩을 받아내는 사람으로 유명해요. 혹시 피터 디아만디스가 한국에 방문하신 그런 적이 있나요?
한국에 방문한 적은 제가 알기로 없고요. 아, 그러면 볼드가 엄청나게 대박이 터져야지 방문하시겠군요. 제발 그랬으면 좋겠고요. 쉽게 얘기해서 저자인 디아만디스는 앨런 머스크 뺨치는 또라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죠.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이 쓴 미래 전망서? 이렇게 봐도 되나요? 네, 미래 전망서 플러스 스타트업 방법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볼드에 대해서 주요한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볼드에서 가장 먼저 등장하는 단어, 그리고 눈길을 끄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기하급수 기술. 우리가 산술급수, 기하급수 얘기는 많이 들어봤는데 여기에 기술이 붙으니까 살짝 헷갈려요. 기하급수 기술이 무언지 이거를 좀 쉽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일단 볼드 뜻을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볼드라는 게 대담한, 도전적인, 엄청난 거대한 뭐 이런 뜻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왜 이제 볼드가 되었냐면 기하급수 기술과 연관이 되어 있는데, 기하급수 기술이라는 거는 점진적이고 순차적, 그러니까 산술급수적으로 발전하는 기술이 아니고 압수의 2배씩 성장하는 기술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예전 같으면 2에서 4가 되고 2, 4, 6, 8, 10 이렇게 점진적으로 그냥 단순하게 발전을 했을 텐데, 최근 이제 몇 년간은 그 변화 속도가 너무 빨라지다 보니까 2, 4, 8, 16, 32 이런 식으로 압수의 2배씩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성장을 한다는 거죠. 그렇게 성장하는 기술, 그리고 진보의 수준이 높은 그런 기술을 뜻합니다. 세포 분열을 생각하면 쉬울 것 같아요. 네. 세포가 분열되듯이 2배씩 늘어난다. 뭐 이런 얘기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대표적으로 얘기를 하면 저희 지금 쓰는 컴퓨터 기술, 반도체,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반도체 기술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아까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책에 보면 그런 말이 나와요. 지금 쓰고 있는 스마트폰이 1970년에 슈퍼컴퓨터보다 1000배는 더 속도가 빠르고 그러면서 100만 배는 더 저렴하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래서 아까 애플 아이폰 얘기하셨는데, 아이폰이 처음 나온 지 10년이 좀 안 됐거든요. 근데 10년 만에 지금 삶의 일부가 된 거잖아요. 10년 전에는 사실 이런 기기가 우리 삶을 지배할 것이라고 생각을 못 했는데, 10년이라면 굉장히 짧다면 짧은 시간인데 그 사이에 엄청나게 많은 변화를 불러온 거죠. 그래서 이게 바로 대표적인 기하급수 기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IT 관련된 기술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부분 다 그러면 나도 기하급수 기술이야 이렇게 주장할 것 같아요. 근데 기하급수 기술인지 아닌지 이렇게 판단하는 기준에 대한 얘기도 들어있나요? 여러 기준들이 있는데, 여기서 저자가 제일 강조하고 있는 부분은 사용자 인터페이스라는 겁니다. 아이폰 뭐 얘기를 계속 하게 되는데, 아이폰이 지금과 같은 정말 10년 이 짧은 시간에 이 정도의 성공을 할 수 있었던 거는 아주 직관적인 사용법이었거든요. 아주 쉽고 단순 명쾌한 사용자 인터페이스였어요. 그리고 플랫폼을 만든 것. 그래서 앱스토어라는 걸 잡스가 만들고 나서, 그 전까지는 앱이 뭔지 모르던 사람들이 앱스토어라는 그 시장이 만들어지고 나서 그 애플리케이션 시장이 그 발전이 엄청나게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그런 친근한 사용자 인터페이스랑 플랫폼이 만들어지는 것을 기준으로 삼을 수 있겠고요. 여기서 3D 프린팅 얘기가 처음에 좀 나오는데, 피터 디아만디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3D 프린팅 사업이 아직은 폭발적이지 않지만 이게 점점 쉬워지고 있다. 처음에는 이 3D 프린팅이 굉장히 구현하기가 어렵고 다루기도 어렵고 이 장비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는데, 이제는 점점 버튼 하나만 누르고 클릭 한 번만 하면 이제 물건이 만들어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격이 점점 더 내려가고 있고, 이것도 단순 명쾌한 사용자 인터페이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60만 원대까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진짜 가정에서도 3D 프린터 한 네. 대씩 누는 시대가 조만간 다가오지 않을까. 네. 저는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청취자분들은 이 기하급수 기술이 궁금하실 텐데, 방금 스마트폰 얘기를 드렸잖아요. 이 스마트폰은 이제 조금 지난 기하급수 기술이고, 피터 디아만디스가 생각하는 이제 곧 다가오는 기하급수 기술이 6가지가 있더라고요. 3D 프린트가 가장 먼저 나오고요. 그리고 네트워크와 센서, 그 다음이 무한 컴퓨팅, 그 다음이 AI, 인공지능, 그리고 로봇공학, 마지막이
합성생물학. 합성생물학 같은 경우는 생소하죠? 좀 간략한 설명이 또 필요할 것 같아요. 합성생물학이라는 것은 DNA가 기본적으로 소프트웨어랑 똑같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내자로 된 코드가 특정 순서로 배열된 것에 지나지 않는다. 우리 게놈도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네. 그러면 이 우리 몸이 컴퓨터랑 유사하게 이 코드가 어떻게 배열되느냐에 따라서 뭐 질병에 구현될 수도 있고 모두가 DNA가 다른 구조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 순서를 통제해서 자연이 만들어낸 이 코드를 인간이 새로운 코드로 재배열할 수 있다라는 얘기고요. 물론 이제 윤리적인 문제는 있지만 그거는 이제 다른 논외로 하고 이제 기술 자체로 얘기를 하게 되면 몇 년 전에 한국 그 연구진이 해파리 발광체 DNA를 추출해서 고양이한테 삽입했던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밤이면 빛이 나는 고양이 그게 한때 기사화가 된 적이 있는데 그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합성 생물학이 왜 중요한가를 얘기를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합성 생물학이 이 유전 공학을 디지털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나 쉽게 질병을 진단한다거나 나의 DNA 게놈 지도를 분석해서 파악을 해서 내가 어떤 질병을 가지고 있고 그러면 이 질병을 어떻게 치료할 것인가를 미리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시작 단계에 있는 상황이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하급수 기술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빠르게 폭발적으로 성장을 할지는 두고 봐야 하는 문제고요. 이 그 기술이 더 중요한 이유는 게놈 지도를 분석을 하고 그 비용적인 부분에서 비용이 굉장히 낮아질 수 있다라는 거죠. 아까 3D 프린팅이 굉장히 싼 값에 모두가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처럼. 그래서 그렇게 되면 병원이나 이런 의료 지원을 받지 못하는 그 국가의 사람들이라든지 의료 지원에서 소외된 사람들도 그런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저는 그 합성생물학 그 부분을 읽다가 이런 장면이 생각나더라고요. 예전에 영화에서 본 장면이었는데 영화에서 보면 뇌를 이식하잖아요. 뇌를 모든 거를 다 코드화를 시켜가지고 다른 사람의 뇌에 그걸 이식을 하더라고요. 앞으로 그런 일도 조만간 벌어지겠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리고 이 DNA를 소프트웨어로 인식을 해서 코딩을 한다. 이게 좀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쉽게 생각하면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후진국에 만약에 몸이 아픈 사람이 있는데 고치려면 돈이 너무 많이 드는 거야. 약값도 많이 들고 수술비도 많이 들어요. 그런데 저렴하게 게놈 지도를 완성할 수 있는 기술이 있다면 그 사람 게놈 지도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지도에 맞는 코딩을 한 약 이런 거를 그 사람한테 먹이면 10억, 100억이 걸릴 수 있는 수술, 약도 아주 저렴하게 이 사람한테 투입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인류를 구할 수 있는 기술이 된다. 그런 주장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인류를 꼭 구할 수만 있을까? 이 책에서도 또 나오잖아요. 바이오 해커. 저는 해커가 IT 기술에서만 적용되는 줄 알았더니 이게 아까 얘기 드린 대로 인간의 모든 DNA가 코드화가 되면 그것도 해커가 들어가가지고 해킹을 할 수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앞으로 진짜 이게 축복이 될지 재앙이 될지 좀 지켜봐야 되겠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마음만 먹으면 악의를 가지고 그 사람에게는 생명을 바로 앗을 수 있는 독감, 이런 바이러스를 집어넣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피터 디아만디스가 외국에서 그런 비난도 많이 받긴 해요. 기술지상주의자다. 그러니까 이러한 기술들이 가져올 윤리적 문제에 대해서 이제 비난을 하는 사람들도 없지는 않습니다. 근데 AI나 로봇공학도 마찬가지죠. AI가 뭐 오히려 인간을 해칠 수 있을 수도 있다. 뭐 인간을 터미네이터처럼. 예, 인간을 해칠 수도 있고 뭐 이런 로봇공학 같은 노동력이 인간의 노동력을 대체를 하면서 거기서 파생되는 문제도 있고 이제 그런 비난이 없지는 않은데 기본적으로 이 사람은 그런 문제가 발생한다면 이 기술이 또 다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어요. 볼드 첫 부분에는 이런 신기술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또 끝에 가면은 창업을 하시는 분들이 관심 있을 만한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특히나 요즘 인기를 끌고 있는 클라우드 펀딩 얘기, 이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아까 이게 미래 예측서 플러스 뭐 스타트업 방법론에 관한 책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다른 뭐 미래 예측서랑 다른 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냥 기술을 소개하는 거에 그치지 않고 세상을 바꾸려면 생각만으로는 안 되잖아요.
실행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 생각을 실행에 옮겨서 세상에 좀 더 기여를 해라. 기여를 하고 네가 또 돈을 벌면 좋고 이제 그런 입장인데 아무것도 자본을 가지지 못한 사람이 이러한 대담한 생각을 가지고 대담한 일을 도전을 하려면 이제 필요한 게 펀딩 문화인 거죠. 그래서 피터 디아만디스 역시 워낙 허무맹랑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처음에는 투자자들한테 투자를 받지 못했어요. 이런 기업 투자자들에게. 그래서 그가 선택한 방식이 이제 펀딩의 방식이었는데 이런 명분에 공감을 하고 동조를 했던 지지자들이 많은 돈을 보내줘서 사업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사업을 채를 키우면서 피터 디아만디스가 이제 그러면 좀 더 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구글이나 다른 대기업들에게 펀딩을 받아서 이런 도전을 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지급을 하자라고 해서 엑스프라이즈 재단이 생긴 거였고요. 사실 이 책 만들면서 크라우드 펀딩 이쪽 뒤에 얘기를 보면서 저도 솔직히 좀 걱정이 됐었어요. 왜냐하면 국내에서는 좀 아직 펀딩 문화가 이렇게 막 활성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래서 좀, 이 부분이 되게 국내 실정과 좀 맞지 않다라고 처음에는 생각을 했었는데, 보다 보니까 제 생각도 되게 좁혀져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른 국내 기업들 중에 펀딩 사례가 있나라고 이제 찾아봤었는데, 국내 펀딩 문화가 발전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 사업을 못할 이유는 없는 거죠. 찾아보니까 그 해외 그런 펀딩 사이트들을 통해서 펀딩을 받아서 사업화에 성공한 국내 기업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꼭 국내에서만 국한될 필요는 없겠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책을 만들었던. 그 사례를 좀 소개해 주시죠. 그 해외에 유명한 그 펀딩 사이트가 두 가지가 있어요. 인디고고라는 곳과 킥스타터라는 두 곳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뭐 국내에도 물론 많이 있습니다. 뭐 와디즈라든지 이런 데가 많이 있고요. 근데 이제 세계는 물론 이건 안 나오고 제가 국내와 어떤 연관이 있을까 하며 찾아봤던 기업 사례들 중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손목시계를 만든 기업이 있었어요. 비시각장애인도 볼 수 있고 시각장애인들도 볼 수 있는, 그러니까 시계의 자석으로 움직이는 구슬이 이렇게 있어요. 구슬이 시침과 분침을 나타내는 그 원리로 움직이는데 그 회사 같은 경우에 국내에서 펀딩을 시도했지만 이제 어려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해외로 눈을 돌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제품을 만들려고 하고 시각장애인들과 비시각장애인들이 모두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시계를 만들고자 한다. 그래서 뭐 그렇게 했더니 그걸 본 이제 투자자들이나 지지자들이 이제 펀딩을 해서 굉장히 단시간에 그 목표 금액을 도달했다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품 제작을 했고 그거 외에도 고속 충전 케이블이라든지 그 웨어러블 손목시계 같은 거 개발하는 국내 업체들이 해외 그 펀딩 사이트에 눈을 돌려서 성공적으로 제품 개발을 한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볼드란 책이 또 놀라운 점이 클라우드 펀딩을 그냥 소개만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클라우드 펀딩을 잘 받을 수 있는가 이런 노하우도 알려주더라고요. 팀을 결성하는 방법이라든지 펀딩을 시작을 할 때 어떤 단계에서 펀딩을 시작하면 좋고 그 펀딩 문구는 어떻게 적어야 좋고 이제 약간 그런 단계별로 필요한 방법론들을 굉장히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스타트업을 준비를 하거나 생각을 하고 계신 분들이 이 뒷부분을 차근차근 읽어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아까도 질문에 나왔듯이 국내에는 아직 크라우드 펀딩이 활성화가 되지 않았잖아요. 과연 이런 노하우가 국내에서도 적용될 수 있을까요? 국내 크라우드 펀딩은 사실 좀 아직 IT나 이런 제품 개발 쪽이라기보다는 뭐 소셜 펀딩이라고 해서 뭐 영화나 문화예술 쪽에 좀 치중된 경향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근데 영화 같은 경우는 최근 귀향이라든지 예전에 뭐 26년 같은 영화 같은 경우에는 펀딩을 통해서 100% 펀딩을 통해서 제작도 하고 배급도 하고 이제 극장 상영까지 했던 경우인데 저는 아주 뭐 당장 되지는 않겠지만 이런 시기를 이제 문화산업 쪽에 시작을 해서 점점 제품 개발이나 이런 IT 쪽으로도 시장이 형성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직은 전 지켜봐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우리나라에서는 안 되잖아라고
그렇게 단정 지을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와디즈라는 국내에서는 그래도 가장 유명한 펀딩 사이트가 있는데 거기서도 20대 공대생인가요? 똑바로 직선을 그을 수 있는 볼펜이라고 해서 이제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을 거기서 받아들여서 펀딩을 해서 제품 개발에 성공한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 볼펜 같은 경우에는 곧 출시가 된다고 하고 있고요. 금융권이랑 연계해서 네, 펀딩 사이트들이 지금 많이 개설이 되기도 했고 모든 건 이제 관심의 차이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실은 저희 주변에서 저희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도 크라우드 펀딩을 한번 받아봐라 이렇게 권유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최 편집장님 입장에서 저희 바라봤었을 때 가능성이 있을까요? 예, 저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요. 또 워낙 많은 청취자를 보유하고 계신 방송이기 때문에 팟캐스트 쪽은 펀딩으로 유지가 되고 있는 그런 팟캐스트 방송이 제가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아까 기하급수 기술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 기술뿐만이 아니라 콘텐츠도 그러면은 기하급수 콘텐츠가 나올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들의 삶을 바꿔놓을 수 있냐, 생각을 바꿔놓을 수 있냐가 저는 관건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컨텐츠가 됐든 서비스가 됐든 제품 그 자체가 됐든 사람들한테 파급력을 줄 만한 컨텐츠라면 그래서 그게 점점 퍼져나가서 사람들 인식이 바뀌고 어떤 정책적인 변화를 불러일으킨다든지 라고 하면 기하급수 컨텐츠라는 것도 가능하겠죠. 그러면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도 충분히 기하급수 콘텐츠가 될 수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어떤 이 밑에서 머무르지 않고 위로 올라가서 그 권력자들의 기존의 권력 구도를 뒤집을 수 있을 만한 저희가 뒤집어야 돼요. 그렇죠. 변화를 일으킬 만한 뒤집는 표현이 너무 부담스러우시면 변화를 일으킬 만한 저희 콘텐츠. 충분히 뒤집을 수 있어요. 네, 뒤집었으면 좋겠네요. 예, 이상 유도 신문이었고요. 안녕하세요, 해리입니다. 여러분, 꼬박꼬박 내는 반값을 생각하면 집 선택은 신중해야 합니다. 360도 리얼 뷰와 조건 검색, 그리고 매물도 많은 다방으로 찾으세요. 반값이 얼만데 볼 수 있는 건 다 봐야죠. 방 찾을 땐 다방. 미래 전망 책이라고 저희가 소개를 했는데 사실 미래를 전망하는 책들의 공통점은 대부분 볼드거든요. 이 볼드라는 책이 그 단어를 구체적으로 명시를 했고 여태까지 나온 미래 전망 책은 볼드라는 단어를 명시를 하지 않았을 뿐이지 기본적인 내용은 멀리 봐라, 크게 봐라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 이 볼드, 이 책에서 나온 그 볼드는 기존의 책에서 나온 대담함과 차이가 있을 것 같거든요. 비슷하다면 책을 낼 이유가 없잖아요. 사업화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대담한 생각과 대담한 도전 이런 거는 누구나 얘기할 수 있지만 그걸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는 다른 문제거든요. 네. 그래서 이 대담한 기술들이 있고 앞으로 많은 그 기술로 인해서 많은 대담한 기회들이 네 앞에 펼쳐질 건데 너는 이제 이걸 보고만 있을 것이냐라고 해서 그러니까 다른 미래 예측서들은 이러한 게 앞으로 올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걸로 좀 그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 사람은 피터 디아만티스 같은 경우에 이런 기술이 나오니까 이걸 활용해서 어떠한 사업을 벌일 수 있다. 그리고 이게 너에게 1차적으로는 굉장한 부를 가져다 줄 것이고 여기에 이제 보면 전 세계적인 문제는 전 세계적인 사업계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러한 전 세계적 위기 그거를 기회로 삼아서 너의 부를 축적을 하고 회사를 차려서 부를 축적하고 전국에는 이게 인류의 삶의 개선을 가져다 줄 수 있다라는 걸 초점을 맞춰 있죠. 그래서 기존의 그 대담함과 다른 점은 대담하게 실현을 시키라는 것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비슷한 질문인데 기하급수 기술도 아까 6가지를 저희가 설명을 짧게 했잖아요. 근데 기존에 사실 잘 알려져 있던 분야예요. 그런데 디아만티스만의 새로운 기하급수 기술도 있을 것 같아요. 디아만티스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이 뭔가 실제로 개발을 하거나
하는 사람이 아닌데 엔지니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역할은 이러한 기술들이 나올 것이고 그래서 어떤 물건이나 서비스를 개발을 하는데 모두가 허무맹랑해서 그런 도전을 왜 하느냐라고 물어볼 때 그런 도전을 장려를 하고 그거를 실현시킬 수 있는 어떤 장을 마련해 주는 사람입니다. 엑스프라이즈 재단이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근데 이 사람이 특별한 기술이라기보다는 좀 더 멀리 내다보고 그 기술을 현실화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를 하는 게 이 저자의 역할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지금 뭐 구글 루나 프로젝트 이제 로봇을 달에 보내서 동영상과 사진을 전송하게 하는 구글 루나 프로젝트가 뭐 이 엑스프라이즈에서 가장 유명한 지금 프로젝트라고 볼 수 있겠고 지금 또 주목하고 있는 기술 관련한 경연대회가 있다면 퀄컴 트라이코더 프로젝트라고 있어요. 책에는 이제 자세하게 나오진 않는데 그 스타트rek에 나오는 몸을 이렇게 한번 스캔을 하면 이 사람이 어떤 질병을 갖고 있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밝혀내는 그런 기계가 있어요. 조그마한 휴대용 기계 같은 게 영화 스타트rek에 나오는데 이제 그 기계를 실제로 개발을 해라라고 주문을 한 거죠. 근데 이런 과제를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그러니까 실제 업무 현장에서 뭔가 개발을 하는 사람이라면 너무 먼 미래의 일이고 기술적으로 굉장히 힘들 거라는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도전 자체를 이제 안 하게 되는데 이런 피터 디아만티스 같은 사람이 이런 과제를 제시를 하는 거죠. 근데 실제로 이게 과연 영화 속에 나오는 굉장히 정말 미래적이고 너무 먼 미래의 얘기인 것 같은데 실제로 그 퀄컴이라는 그 통신회사랑 그 퀄컴에서 이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해서 올해 아마 결승전을 한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뭐 20개 팀이 추려져가지고 실제로 그 환자들 대상으로 이 기계가 정말로 실효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연구 결과가 확실하게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진행될 때만 해도 그게 가능할 것인가라고 모두가 의문을 했지만 생각보다 빨리 지금 이게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아무도 생각지 못했던 기계 그런 것을 제시를 할 수 있는 게 이 사람의 기술이라면 기술이겠죠. 네. 이런 기술을 빨리 실현시키는 거에 가장 도움을 주는 게 이분은 상금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경연에 상금을 걸어라. 근데 제가 예전에 신문사에 있었을 때 이런 걸 했었어요. 100만 원짜리 컬럼 이러면은 컬럼의 퀄리티가 확 올라갈 것이다 이랬었는데 실제로 100만 원짜리 컬럼을 받아보니까요 예전에 원고료 10만 원 주는 거랑 별 차이가 없어. 효과가 별로 없더라고요. 근데 이분은 효과가 있다고 얘기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죠. 일단 상금의 규모가 다르다고 볼 수 있겠고요. 아, 상금이 많으면 되는 건가요? 지금 루나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100억 원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엑스프라이즈 재단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프로젝트들의 성질이 어쨌든 어떤 회사가 설립되고 어떤 제품이 나오게 됩니다. 퀄컴 트라이코더라고 하면 트라이코더라는 기계를 만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 엑스프라이즈 우승을 하게 되면 상금과 동시에 이 기업이 홍보가 되는 거예요. 제품을 팔 수 있게 되니까 더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냥 경연대회에서 돈 주고 1등한테 돈 줄게 약간 이런 게 아니고 결국에는 계속 선순환을 만드는 그 구조라고 볼 수 있겠고 이 상금도 상금이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물론 상금도 무척 중요하고 더 중요한 게 명분이라고 해요. 이제 뭐 트라이코더 같은 경우에는 질병을 진단해서 의료 지원을 받지 못한 소외계층에게 좀 더 그 많은 의료 기회를 준다라든지 그걸 루나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도 아직 밝혀지지 않은 달의 뒷면이나 달 연구에 필요한 그런 명분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상금뿐만이 아니고 더 사람들을 움직일 만한 어떤 이유가 있어야 된다고 저자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책이 크게 3부로 나눠집니다. 1부가 대담한 기술, 2부가 대담한 생각, 3부가 대담한 실현. 그래서 1부와 3부에 대한 얘기는 저희가 이제 쭉 한 것 같아요. 근데 2부가 이제 대담하게 생각하라라고 하면서 대담하게 생각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제시를 합니다. 근데 제가 좀 눈길이 갔으면서도 좀 회의적인 게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 목표를 크게 잡으면 결국 나은 성과를 얻을 수 있다. 이거거든요. 편집하신 분도 이걸 동의하세요? 목표를 크게 잡으면 목표를 작게 잡았을 때보다 결과만 놓고 봤을 때는 오히려 더 나은 성과를 얻을 수가 있다. 이런 주장이 나오거든요. 그거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
문샷 사고라고 여기선 표현을 해요. 네. 그러니까 인간을 달에 보내는 것만큼 1960년대, 50년대에도 인간이 달에 가는 거 상상할 수 없었던 얘긴데 1969년에 암스트롱이 이제 달을 밟게 됐고 그러한 정말 큰 사고, 허무맹랑하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큰 사고를 그런 목표를 잡아야 기존의 사고, 기존의 방법에서 탈피해서 새로운 방법을 찾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목표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고요. 여기 그런 얘기가 나와요. 10% 성장을 목표로 한다면 그냥 10% 개선을 이루어낼 수 있지만 10배의 개선을 이루어내고자 한다면 기존의 방법으로는 그게 불가능하다. 그렇게 되려면 새로운 길을 찾게 된다라는 거죠. 10배의 개선을 이루기 위해서. 그러한 문샷 사고, 대담한 사고가 인류의 발전과 진보를 이끌어냈다 결국에는 그렇게 저자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사실 뭐 한국 실정이랑 조금 너무 안 맞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하시긴 하셨군요. 예, 그래서 왜냐하면 한국 사회에서는 사실 어떤 그렇게 굉장히 큰 사고, 멀리 보는 사고가 교육 과정이나 이런 데서 이렇게 막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게 좀 아쉬운 부분 중에 하나였죠. 왜 우리나라에는 이렇게 큰 사고를 하는 사람이 나오지 않는가 약간 그런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이요. 마침 제가 이 대목을 읽고 있을 때 애들이 TV를 켜놨는데 송혜교랑 송중기 나오는 드라마가 있더라고.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처녀 총각들이 나의 배우자감으로 송혜교, 송중기로 목표를 크게 잡으면 일반인들을 목표로 했을 때보다 더 나은 배우자를 만날 수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던데 디아만디스는 가능하다는 거 아니에요? 그 인간의 마음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지금까지 볼드에 대한 내용 살펴봤는데요. 최 편집자께서 이 얘기는 꼭 하고 싶었는데 저희가 질문 안 해서 못했다. 이런 게 있으면 마지막으로 좀 부탁드릴게요. 책의 앞에 나오는 내용인데 한 줄을 제가 읽어드렸으면 해요. 처음에 잠깐 소개를 하셨었는데 1000년 전에 국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은 왕과 왕비 뿐이었고요. 100년 전에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사람들은 기업가였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세상을 바꾸는 사람들은 개개인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기술 발전으로 인해서 대학생들이 세상을 바꿔놓을 인터넷 포털을 만들기도 하고 그 에어비앤비 같은 토지나 그런 노동력 없이도 100억 달러 가치를 지닌 사업체를 구성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사람들이 개개인이고 우리 모두이기 때문에 앞으로 좀 더 대담한 생각으로 자신만의 어떤 아이디어를 실현시킬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개인이 되려면은 이 볼드를 봐라.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지금까지 비즈니스 북스의 최진 편집자께서 볼드 얘기를 들려주셨는데요. 저희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들으시는 애청자 여러분들도 대담한 꿈을 꾸신다 하면 볼드 꼭 한번 읽어보시길 권해드리겠습니다. 본 팟캐스트의 저작권은 뉴스백에 있습니다.